벌써 2달째네요. 월요일 아침이면 을에 보따리를 싸서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제 일상이 말입니다. 아들 녀석, 민혁이의 다급한 전화 한 통에 제 남은 인생의 계획이 소소하게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라인 댄스나 배우며 친구들과 커피 마시는 재미로 유쾌한 노년을 보내려 했거든요. 하지만 영끌까지 해서 마련했다는 그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무섭게 올랐다는데 자식 고생을 뻔히 보면서 내 인생이 먼저라고 외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두말 없이 그럼하고 했습니다. 평일 닷새는 오롯이 손주 예준이의 할머니로 살기로 말이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하시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기운 없는 목소리에 제 마음이 더 아파왔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뭐가 죄송해. 너가 내 아들이고 예준이가 내 손주인데. 당연히 내가 가야지. 며느리한테도 너무 걱정 말라고 전해줘라.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시작된 손주 돌보미 생활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포동포동한 볼에 뽀뽀하고 까르르 웃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세상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평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저와 며느리 수진이 사이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수진이는 참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아이입니다. 맞벌이하랴, 어린 아들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텐데 집은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반짝거렸어요. 문제는 그 완벽함이 제게는 숨막히는 규칙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준이를 보러 간 날 수진이는 제게 집안 곳곳을 안내하며 상세한 인수인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현관 센서 등은 1분 뒤에 저절로 꺼지니까 일부러 스위치 만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신발은 꼭 여기 신발장 2번째 칸에 넣어주세요. 예준이가 자꾸 현관에 내려가서요. 아, 알겠다. 그래야지. 그리고 주방에서는요. 예준이 식기랑 어른 식기는 꼭 구분해서 설거지해 주셔야 하고요. 세제도 이게 예준이 전용이에요. 유기농 성분이라 안심이 돼서요. 오메, 요즘은 그런 것도 다 따로 나오는구나. 알았다, 예. 마치 회사 신입사원에게 업무를 알려주듯 수진이는 예준이 기저귀 가는 법부터 장난감 소독 시간, 낮잠 재우는 시간과 방법까지 빼곡하게 적힌 A4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에게 제 살림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저 역시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 살림 못한다고 구박받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그 아이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존중하려 무던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들은 날이 갈수록 더 세세해졌고 저는 점점 그 집에서 허락된 공간과 행동 반경이 줄어드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동선대로 움직여야 하는 연극 배우가 된 것만 같았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유난히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연일 폭염 관련 소식을 떠들어댔고 그날따라 햇살은 살갗을 따끔거리게 할 정도로 강렬했어요. 아들네 집은 남향인데다 통유리창이 넓어 오전부터 집안이 거대한 찜질방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은 감히 켤 생각도 못하고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기는커녕 아스팔트의 열기까지 머금고 있어 오히려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더워. 찌찌아야 해.
새살배기 예준이가 칭얼거리며 제게 안겨왔습니다. 아이의 등을 쓸어보니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보송보송해야 할 목덜미에는 벌써 땀띠가 오돌토돌 붉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급히 선풍기를 꺼내 예준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강풍으로 맞추자 윙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날개가 맹렬하게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그저 뜨거운 공기를 휘젓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준이는 인상을 찡그리며 선풍기 바람을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가, 이거 싫어? 시원하지 않아? 뜨거워. 바람이 뜨거워. 아이의 정직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선풍기를 끄자 집안은 다시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준이는 땀으로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달라붙은 채 소파 위를 뒹굴며 낑낑거렸어요. 낮잠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이는 더위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계속 보채기만 했습니다. 젖은 가재 수건으로 연신 아이의 몸을 닦아주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에어컨이 야속하게만 보였습니다. 저 하얀 기계의 전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텐데 저는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전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쉴 며느리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예준이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그것도 땀에 흠뻑 젖은 채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새근거리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가 돌아오면 조심스럽게라도 에어컨 이야기를 꺼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저녁 7시 현관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아니다. 어서 와라. 밖은 더 덥지? 네, 정말 찜통이 따로 없어요. 예준이는요? 방금 잠들었어. 오늘 너무 더워해서 그런지 낮잠도 설치고 영 힘들어 하더구나. 제 말에 수진이는 곧장 예준이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며 나온 수진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예, 수진아. 네, 어머니. 오늘 날이 정말 보통 더운 게 아니더라. 예준이가 땀띠까지 나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에어컨을 아주 잠깐만이라도 틀면 안 되겠니?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거실벽에 걸린 온도계를 한번 힐끗 보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6월이잖아요. 싸늘한 한마디였습니다. 제 모든 배려와 걱정을 한 번에 잘라내는 듯한 말투였죠. 벌써부터 에어컨에 맞들이면 한여름에는 전기세 감당 못해요. 작년 이맘때도 다들 선풍기 하나로 잘만 났어요. 예준이 땀띠는 제가 사둔 수딩젤 발라주면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6월이라는 시간의 벽 그리고 전기세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제 주장은 힘없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저 그래, 내 말이 맞겠지라며 멋쩍게 웃어 보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풍기는 여전히 윙소리를 내며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곤히 잠든 예준이의 이마에는 또다시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길고 무더운 여름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온해 보였던 아들네 집의 거실에 그렇게 뜨겁고도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직 6월이라는 서리빨 같은 말을 들은 다음 날 해는 마치 제게 시위라도 하듯 어제보다 한층 더 사납게 빛을 뿜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함을 넘어 백색의 폭력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TV에서는 아침 8시 뉴스부터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폭염주의보를 알렸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삼가달라는 말이 자막과 함께 화면 하단을 끊임없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노약자와 어린이가 바로 저와 예준이인데 저희는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그 폭염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아들네 아파트는 거대한 유리온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바닥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쩍 하고 달라붙는 느낌이 불쾌했고 공기는 밀도 높은 젤리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뜨거운 기운이 차올라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어요. 어른인 저도 이런데 어린 예준이는 오죽했을까요? 아이의 상태는 어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칭얼거리는 수준을 넘어 아이는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을 손에 쥔 채로 소파 위에 미역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두 뺨은 잘 익은 홍옥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은 작은 이마에 어지럽게 엉겨붙어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집에 가서 특별히 챙겨온 새 자동차 장난감을 눈앞에서 흔들어 보여줘도 그저 힘없이 눈꺼풀만 두어 번 깜빡일 뿐 이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예준아, 우리 예준이 물 마실까? 할머니가 시원한 배도 깎아줄게. 싫어. 아이는 거의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더위를 먹어 기력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제 아들 민혁이를 키울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애도 유난히 열이 많은 아이라 여름이면 등과 목에 땀띠를 달고 살았었죠. 그때는 에어컨 같은 귀한 물건이 어디 있었나요? 밤새도록 부채질을 해주고 등목을 식혀가며 여름을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이고 저렇게 벽에 좋은 기계가 버젓이 달려 있는데도 손주가 알아눕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안 되겠다. 이러다 정말 애 잡겠다.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지만 열에 들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손주의 얼굴이 그 위를 덮어버렸습니다. 관리비 몇만 원이 문제인가요? 아이의 건강이 위태로운 것이 문제인가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비난을 듣더라도 에어컨을 켜야 했습니다. 저는 예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에어컨은 너무 눈에 띄어 며느리의 감시 레이더에 걸릴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안방 문을 조용히 닫고 저는 잠든 예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마치 큰 죄라도 짓는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벽에 붙은 동그란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잠시 후 삐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닫혀있던 날개가 열리고 곧이어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맙고 시원한 바람이 성스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온도를 25도로 맞추고 바람이 예준이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시원하고 건조한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예준이는 비로소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며 새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으로 축축했던 등이 보송보송해지고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점차 제 색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돌덩이처럼 막혀있던 제 숨통도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잠깐인데 뭘 어떠랴. 아이가 아픈 것보단 100번,
1000번 낫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든 예준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려면 아직 두어 시간은 좋게 남았을 무렵 정적을 깨고 현관에서 도어록 해제 소리가 울렸습니다. 띠리릭 띠리리리 하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그 소리가 오늘따라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저 일찍 왔죠? 어서 와라. 회의가 일찍 끝났나 보구나. 네, 갑자기 취소됐어요. 우리 예준이는요? 아직도 자요? 수진이는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미처 에어컨을 끌 시간도 없이 꼼짝없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방문을 열자마자 방 안을 감도는 서늘한 공기를 느끼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침대에서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든 예준이를 지나 벽에 달린 에어컨의 조용한 작동 표시등으로 향했습니다. 그 작은 초록색 불빛이 마치 범죄의 결정적 증거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제가 어제 에어컨 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갑자기 찬바람 쐬면 애들 폐렴 와요. 어머니는 괜찮으실지 몰라도 연약한 아이는 달라요. 냉방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른도 힘든데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손주를 병들게 하려는 무지한 노인인 양 몰아붙이는 말투였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라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예,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런 게 아니고 예준이가 아침부터 열이 펄펄 끓고 축 늘어져서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런 거야. 병원 데려갈까 하다가 정말 잠깐만 튼 거라고. 이것 좀 봐. 애가 이제야 편하게 자지 않니? 결과가 좋다고 과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어머니. 아이를 위하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육아에는 정해진 원칙이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한번 시원한 데 맞들이면 이제 웬만한 더위는 참지도 못하게 돼요. 아이의 좋은 습관을 망치는 길이라고요. 수진이는 더는 제게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쌩하니 다가가 에어컨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딸깍하는 무정한 소리와 함께 바람이 멎자 방 안에는 다시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졸지에 손주 건강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무지한 늙은이이자 며느리와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건은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찜통더위가 이어졌고 예준이는 또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일로 바짝 위축된 저는 차마 안방 에어컨은 켤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대신 거실 리모컨이라도 찾아 어떻게든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늘 TV 옆 수납장 위에 놓여있던 리모컨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어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저는 혹시 예준이가 가지고 놀다 소파 밑에라도 넣었나 싶어 허리를 숙여 소파 밑을 살폈습니다. 쿠션을 전부 드러내고 거실장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심지어 예준이 장난감 통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리모컨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디 뒀더라 하던 마음이 점차 설마 하는 차가운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수진이에게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예, 수진아. 혹시 에어컨 리모컨 못 봤니? 내가 오늘 아무리 찾아도 없구나. 주방에서 저녁거리를 손질하던 수진이는 칼질을 멈추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치워뒀어요.
치워뒀다고? 어디에? 그제야 수진이는 도마 위에 놓인 팔을 마저 썰고 나서야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허공의 물기를 털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표정에는 어떤 미안함이나 멋쩍음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행동이 100번 옳다는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꾸 제 육아 방식을 흔드시는 것 같아서요. 이 집에서는 이 집의 규칙을 따라주셨으면 해요. 예준이 손에 절대 안 닿는 곳에 잘 뒀으니까요. 당분간은 쓸일 없을 테니 찾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게서 이 집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땀 흘리는 손주가 더워할 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할머니로서의 당연한 권한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리모컨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집에서의 하루는 그야말로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아스팔트 열기를 머금은 뜨거운 바람과 뿌연 미세먼지가, 닫으면 한증막 같은 열기가 저와 예준이를 번갈아 괴롭혔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들끓었지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어른이고 내가 약속을 어겼으니 하고 수십 번을 되뇌며 분을 사겼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하며 아들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니 그래도 제 마음 한 자락은 알아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일에 지쳐 잔뜩 피곤한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혹여나 아들의 심기를 거스를까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민혁아, 엄마야. 바쁘니? 엄마. 아니야, 괜찮아. 웬일이야? 예준이 뭐 문제 있어? 아니, 예준이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 예준이가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었던 것,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안방 에어컨을 정말 아주 잠깐 켰던 것, 그리고 수진이가 그것을 보고 리모컨을 아예 숨겨버렸다는 것까지요. 말을 하는 내내 제 목소리가 서운함에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아들의 깊은 한숨소리에 저는 벌써부터 불길한 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 엄마, 그랬구나.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민혁이는 예상했던 그대로의 레퍼토리를 하지만 훨씬 더 구체적인 숫자를 섞어가며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대출 이자 오른 것 때문에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 이번 달에만 고정금리가 변동으로 바뀌면서 이자가 50만 원이나 더 나간대. 엄마. 그래서 관리비 10,000원, 2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밤에 안 쓰는 코드까지 다 뽑고 다닐 정도야. 엄마 섭섭하게 하려던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어른이잖아. 엄마가 우리 수진이 마음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응? 엄마가 어른이잖아.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들은 제 억울함과 서운함에 공감해주기보다 며느리의 입장을 구구절절 변호하며 또다시 제게 어른다운 이해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현명한 중재자가 되어주길 바랐던 아들이 그저 이 골치 아픈 갈등을 피하고 싶은 나약한 남편이자 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에 깊은 실망과 함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이해해야지 별 수 있겠니? 내 사정 듣고 보니 수진이도 힘들겠구나.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하다. 저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일한 지원군이라 믿었던 아들마저 완벽하게 등을 돌린 지금
이 뜨거운 아파트는 사방이 꽉 막힌 고립무원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에어컨 없이 여름 시원하게 나는 법 같은 것들을 검색해가며 온갖 민간요법을 동원했습니다. 커다란 대야에 찬물을 받아와 선풍기 앞에 놓아두고 분무기로 허공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댔습니다. 거실 바닥을 찬물로 닦고 또 닦아 열기를 식히려 애썼습니다. 예준이에게는 시원한 보리차를 수시로 먹이고 얇은 인견 이불을 찬물에 적셔 물기를 꼭 짠 뒤 몸에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제 등줄기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옷이 축축하게 젖었지만 예준이만이라도 이 더위에서 구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수진이는 땀으로 범벅이 된 제 몰골과 바닥에 물기가 흥건한 거실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른들의 지혜는 못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하시니까 전기세도 아끼고 자연 친화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예준이한테도 인공적인 에어컨 바람보다 이게 훨씬 건강에 좋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런 게 아이 면역력 키우는 데는 최고래요. 그것은 칭찬의 탈을 쓴 교묘한 조롱이었습니다. 리모컨을 숨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땀 흘리는 제 고생을 통해 증명하고 확인 사살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렇지 뭐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단다 하고 마른 웃음을 짓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흘렀을까요? 제 얼마 남지 않은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예준이가 일찍 잠이 들어 저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지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심코 듣게 된 그 통화 내용은 제 남은 이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응, 나야. 잘 지내지? 아, 나야 뭐 똑같지. 회사, 집, 육아 무한 반복. 그래도 요즘은 시어머니가 평일에 봐주시니까 살만해.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다음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 아, 오늘도 오셨지. 예준이 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아유, 말을 마라. 우리 시어머니는 절약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으신 분 같아. 6월부터 에어컨을 펑펑 트시려고 하잖아. 애감기 든다고 전기세 폭탄 맞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제 얘기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 리모컨을 아예 신발장 맨 윗칸 안쪽에 쑥 밀어 넣어놨잖아. 킥킥킥. 수진이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유리굿을 구르는 듯한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 청명한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절대 못 찾지. 아마 거기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하실걸? 덕분에 이번 달 관리비는 좀 아낄 수 있겠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안 그러니? 괜히 얼굴 붉히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절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뒤에서 바보 취급하며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존중은커녕 저를 그저 전기세나 축내는 눈치 없는 늙은이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예준이를 위해
땀 흘렸던 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어리석고 가련한 바보짓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저는 조용히 제 무릎 위에 치맛자락을 굳게 말아쥐었습니다. 그래, 김수진.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내가 머리를 썼다면 이 늙은 어미라고 머리가 없는 줄 아니 제 마음속에서 뜨겁고도 차가운 복수심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칼날처럼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평일 닷새가 지나고 마침내 해방의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지친 몸과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이끌고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저를 향해 어머니, 주말 잘 보내세요. 라며 생긋 웃던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신발장 매니칸과 킥킥킥하던 며느리의 웃음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들네 집의 후텁지근함과는 차원이 다른 시원하고 쾌적한 공기가 구원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이머를 맞춰두고 나갔던 에어컨이 아주 성실하게 제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내 집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공간이 최고구나. 저는 소파에 무거운 가방을 던져두고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마친 배우처럼 그 자리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싸하는 시원한 바람이 온몸의 열기와 끈적임을 식혀주자 지난 며칠간 겪었던 서름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제 눈에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하얀색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우리 집 에어컨 리모컨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리모컨을 집어들어 온도를 1도 더 낮춰보았습니다. 삐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에어컨 바람이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섬광처럼 아주 대담하고도 기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네 집 에어컨이랑 우리 집 에어컨 같은 회사 제품이었는데 그랬습니다. 아들 녀석 결혼할 때 제가 혼수로 다른 건 몰라도 에어컨이랑 냉장고는 제일 좋은 최신형으로 사주겠다며 큰맘 먹고 똑같은 브랜드 제품으로 맞춰준 것이었습니다. 모델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같은 회사 제품이니 리모컨이 호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설마 이게 되겠어?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그 신락 같은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제 심장이 쿵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수진이가 쌓아 올린 철옹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병기, 트로이의 목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짜릿한 기대감이 싹 텄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랜 친구인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제게 유일하게 이런 치졸한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막역한 친구예요. 동네 카페에 앉아 시원한 팥빙수를 앞에 두고 저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수모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리모컨을 숨긴 며느리 이야기, 나 몰라라 하며 제게 이해만 강요하는 아들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뒷담화를 하며 웃던 수진이의 통화 내용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영희는 먹던 숟가락을 팥빙수 그릇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제 등짝을 불꽃 스파이크 날리듯 후려쳤습니다. 야, 오숙자, 너 바보 천치야? 그걸 이 지경이 되도록 참고만 있었다고? 너는 보살이다, 보살. 요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힘들게 애 봐주는 인건비는 고사하고 어른을 아주 보자기로 아는 거 아니야.
영희는 저보다 더 분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들놈은 더 문제네. 그게 중간에서 할 소리야? 교통 정리를 해줘야지. 그걸 엄마더러 이해하라고? 아주 둘이 천생연분이네. 천생연분. 안 되겠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도 똑같이 갚아줘야 해. 그런 것들은 당해봐야, 아,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기분 나쁘고 힘드셨구나 하고 눈곱만큼이라도 깨닫는다니까. 친구의 불같은 호통과 전폭적인 지지에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는 제 분노가 혹시나 속 좁은 시어머니의 투정으로 보일까, 치졸한 늙은이의 고집으로 비칠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말을 들으니 제 감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지지와 공감은 제게 망설임을 떨쳐낼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영의 말이 다 맞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 남은 인생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대로는 안 돼. 그리고 운명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는 장수처럼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괜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에어컨 리모컨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숙자, 정말 괜찮겠니? 너무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은 아닐까? 하지만 이내 수진이가 친구와 웃으며 킥킥킥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안경 닦는 천으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귀한 폐물이라도 되는 양, 제 손수건 중 가장 부드럽고 예쁜 꽃무늬 손수건으로 리모컨을 정성껏 감쌌습니다. 그것을 가방 가장 깊숙한 곳, 지퍼가 달린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매자 평소와 달리 묵직한 책임감과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리모컨의 무게가 아니라 제 자존심과 복수의 의지가 담긴 무게일 터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피곤한 할머니가 아닌 결의에 찬 눈빛을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김수진. 웃는 날이 있으면 땀 흘리는 날도 있어야 공평한 세상이지. 제 인생 최초의, 그리고 가장 통쾌할 첩보 작전이 그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들네 집 현관 도어록을 누르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든 비밀병기의 묵직한 존재감 때문인지 평소와 다름없이 걷는 복도인데도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첩보원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주위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 수진이는 이미 출근 준비를 거의 마치고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예준이 아침은 먹여놨고 간식은 냉장고 두 번째 칸에 있어요. 그래, 고생했다. 너도 늦겠다. 얼른 출근해야지. 수진이는 평소처럼 예준이의 하루 일과와 자잘한 주의사항을 기관총처럼 쏘아붙이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히는 찰컥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저와 예준이, 그리고 제 가방 속 강력한 아군인 리모컨의 차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련한 사냥꾼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인내할 줄 아는 법이지요. 혹시 수진이가 중요한 물건이라도 놓고 와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30분 정도
예준이와 함께 새로 나온 공룡 동요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온도는 예상대로 슬금슬금 올라갔고 신나게 춤을 추던 예준이의 이마와 목덜미에는 다시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저는 예준이를 거실 매트 위에 앉혀두고 가장 좋아하는 공룡 피규어들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소파에 놓인 제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조용한 집안에서 가방 지퍼를 여는 치익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마치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고운 꽃무늬 손수건에 쌓인 리모컨을 꺼내는 제 손길은 폭탄을 해체하는 전문가처럼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제 소나기에 들어온 하얀색 플라스틱 조각은 그 어떤 권력의 상징보다도 강력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실벽에 위풍당당하게 걸린 에어컨을 향해 리모컨을 조준했습니다. 마치 독립군이 적의 심장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치사한 작전은 이대로 실패하고 나는 영원히 찜통더위 속에서 땀만 흘려야 하는 걸까? 찰나의 순간 수많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수진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란 전원 버튼을 힘껏, 아주 힘껏 눌렀습니다. 비. 그 순간 제 귀에 들려온 그 짧고 경쾌한 전자음은 제 평생 들어본 그 어떤 교향곡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에어컨의 하얀 날개가 마치 저를 환영하듯 스르르 열리며 제 얼굴을 향해 약속된 승리의 바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이었습니다. 우와하하. 저도 모르게 탄성과 함께 안도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땀으로 끈적이던 목덜미와 팔뚝을 스치자 온몸에 기분 좋은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서름과 답답함, 무력감이 그 시원한 바람결에 거짓말처럼 씻겨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매트 위에서 놀던 예준이도 갑자기 달라진 공기를 느꼈는지 와, 할머니, 바람이다. 시원한 바람. 하며 손뼉을 치며 방방 뛰었습니다. 그 순수한 기쁨의 환호를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뿌듯함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은밀하고도 짜릿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출근 도장을 찍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첩보원처럼 가방에서 리모컨을 꺼내 에어컨을 가동했습니다. 집안이 충분히 시원해지면 온도를 25도 정도로 쾌적하게 유지하며 저와 예준이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예준이는 더 이상 땀 흘리며 보채지 않았고 덕분에 낮잠도 보송보송한 얼굴로 꿀처럼 달게 잤습니다.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 범죄를 위한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퇴근하기 정확히 1시간 전부터 작전을 마무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리고 제 리모컨은 다시 손수건에 싸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런 다음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공기를 밖으로 모두 내보내고 후텁지근한 바깥 공기로 집안을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일부러 선풍기를 제 얼굴 쪽으로 강하게 틀어놓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게 하는 연기까지 펼쳤어요.
수진이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그녀가 원하던 대로 완벽하게 더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더워서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땀 좀 보세요. 아유, 말도 마라. 오늘은 정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구나. 저는 이마에 땀을 닦는 신용을 하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리모컨을 숨겨 저를 통제하고 무력하게 만들려 했던 며느리의 머리 위에서 저는 보란 듯이 그 통제권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작전은 제게 단순한 시원함을 넘어 무너졌던 자존심을 매일매일 회복시켜주는 달콤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이었습니다. 나의 은밀하고도 달콤한 이중생활은 며칠간 순조롭게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는 오숙자 해방 시간은 그야말로 꿀맛 같았죠. 에어컨이 뿜어내는 쾌적한 공기 속에서 예준이는 보송보송한 얼굴로 잠이 들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시원한 매실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뜨개질을 하거나 지난 드라마를 다시 보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추는 춤과도 같았습니다. 예리하고 빈틈없는 며느리 수진이가 이 완벽 범죄에 가까운 작전의 미세한 균열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진이의 의심은 날카로운 질문이 아닌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그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 중에 떠도는 미처 다 빠져나가지 못한 서늘함의 잔향을 맡은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오늘 창문 계속 열어두셨어요? 밖은 찜통인데 집은 그래도 어제보다 좀 나은 것 같네요 라며 무심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럼 계속 열어뒀지. 맞바람이 불게 저쪽 방 창문까지 열어뒀더니 그나마 좀 낫구나라고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퇴근 후 집에 오면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짐을 정리하는가 싶었는데 그녀의 행동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소파 쿠션을 바로 놓는 척하며 에어컨 근처의 공기를 느껴보기도 했고 TV 선반 위를 손가락으로 쓱 훑어보며 먼지가 없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에어컨 바람 때문에 먼지가 날렸을 리 없다는 무언의 시위처럼 느껴졌죠. 심지어 어느 날은 제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예준이에게 우리 예준이 오늘 할머니랑 시원하게 놀았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놀았나? 라며 덫을 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얼른 예준아, 할머니가 선풍기 틀어줬지? 선풍기 바람이 제일 시원해. 라며 아이의 말을 막아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은 그녀가 새로운 규칙이라는 칼을 빼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는 다른 날보다 일찍 퇴근해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1시간 넘게 식탁에 앉아 노트북과 가계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깊은 한숨을 쉬는 그 모든 행동이 저를 향한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계산을 마친 듯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계부를 들고 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번 달 저희 집 예상 전기요금이 벌써 이렇게나 나왔어요. 지난달보다 거의 3만 원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봤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부터는
공기청정기랑 선풍기 둘 중 하나만 써주시겠어요? 둘 다 돌리니까 전기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합리적인 제안의 탈을 쓴 저의 비밀 작전을 원천 봉쇄하려는 교묘한 압박이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예준이의 예민한 호흡기를 위해 켜는 것이고 선풍기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였습니다. 그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것은 사실상 저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얘야, 공기청정기는 예준이 때문에라도 켜야 하지 않겠니? 미세먼지도 안 좋은데라고 반문했지만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선풍기를 꺼주세요, 어머니. 창문 열어두면 되니까요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냐, 그러자꾸나. 내가 뭘 알겠니? 아끼고 사는 건 내가 전문가니 내 말대로 해야지. 순순히 물러서는 제 모습에 수진이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신의 통제가 완벽하게 먹혔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오르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더워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에어컨을 켜고 예준이와 시원한 거실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한창 평화로운 낮잠의 세계에 빠져들던 그때 오후 3시밖에 되지 않은 시간에 현관 도어록 소리가 지옥의 나팔 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 중요한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와서요. 팀장님께 방금 엄청 깨졌네요. 금방 가지고 나갈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망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에어컨은 맹렬히 돌아가고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늘하고 쾌적한 공기는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완벽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수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그 짧은 몇 초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거의 동물의 본능으로 움직였습니다. 잠든 예준이를 번쩍 안아들고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제 핸드백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가방 속을 더듬어 리모컨을 찾아내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에어컨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거실 통유리창으로 달려가 잠금 장치를 풀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원래부터 그러고 있었다는 듯 예준이를 안은 채 창가에 서서 아이고 덥다. 예준아, 우리 바깥 구경할까? 라며 혼잣말을 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거실로 들어선 수진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공기 중에 선명하게 남은 냉기의 흔적을 포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제 얼굴과 활짝 열린 창문과 그리고 방금 작동을 멈춘 에어컨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저를 샅샅이 스캔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어머니. 창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셨는데도 집안 공기가 왜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지죠? 꼭 에어컨 방금 끈 것처럼요. 글쎄다. 갑자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그런가 보지. 얼른 서류나 찾아보렴. 회사에서 기다리겠다. 저는 일부러 땀이 송골송골 맺힌 예준이의 이마를 보여주며 태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더는 추궁할 물증이 없었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 서류를 챙겨 들고
다시 한번 저를 힐끗 쳐다본 뒤 몹시 찜찜하다는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모든 것이 들통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작전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복수 역시 이대로 어설프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확실하고 통쾌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그 주 금요일 저녁, 제게 뜻밖의, 그러나 어쩌면 필연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 아들 민혁이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고 무언가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는 사람 특유의 머뭇거림과 민망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민혁이에요. 주말에 혹시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약속이나 뭐 그런 거요. 아니, 별다른 일은 없는데. 왜 그러니? 그게 저기 다름이 아니라 수진이가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날은 덥고 하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저희 주말에 예준이 데리고 엄마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엄마 집은 조용하고 또 무엇보다 시원하니까 가서 하루 푹 쉬다 오면 수진이도 기운 좀 날 것 같아서요. 아들은 아내의 스트레스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둘렀지만 그 속내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주말 내내 찜통 같은 집에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의 의지에 버티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었으면 저런 부탁을 다 할까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으로 숨겨버린 리모컨 때문에 이제는 시어머니인 제 집을 피난처 삼아 에어컨 원정을 오겠다는 그 심산이 괘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복수심을 감춘 채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너그러운 어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당연히 와야지. 아들이랑 며느리가 온다는데 내 손주 얼굴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인데 그걸 마다할 리가 있겠니? 걱정 말고 몸만 오너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다가올 전투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이 제게 내려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제게 안겨주었던 굴욕과 불편함, 그 뜨거운 고통을 이제는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돌려줄 시간이 온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님 맞이 대청소가 아니라 완벽한 복수극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는 연출가의 마지막 점검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먼지 하나 없게 만들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아 외부의 열기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를 꺼내 깨끗하게 청소한 뒤 가장 낮은 온도인 18도로 설정해 집 안 전체를 한여름의 시베리아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과일과 시원한 탄산음료수를 종류별로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메뉴는 생각할 것도 없이 이열치열은커녕 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살얼음 동동 뜬 동치미, 막국수와 오이 냉국으로 정했죠.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오이와 물을 사오는 제 발걸음은 장군처럼 비장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손이 닿기 쉬운 정중앙에 우리 집 에어컨 리모컨을 보란듯이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박물관의 귀한 유물처럼 혹은 왕의 홀처럼 그곳에 놓인 리모컨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에게는 희망이었다가 절망으로 바뀔 신기루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으니까요.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자 영희는 숙자야, 정신 똑바로 차려. 연기력이 중요해. 절대 들키지 마. 라며 저보다 더 흥분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 내외가 예준이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그들의 몰골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마치 사막을 며칠간 헤맨 유랑민과도 같았습니다. 민혁이는 땀으로 셔츠가 등에 다 달라붙어 있었고 수진이는 더위와 짜증에 지쳐 화장도 거의 지워진 푸석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덥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집안을 가득 채운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뜨거운 사막에서 신기루인 줄 알았던 오아시스가 진짜임을 확인한 사람들처럼 순간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서 시원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와, 대박. 어머니, 여기 천국이에요? 너무 시원해요. 살 것 같아요. 민혁이가 과장된 몸짓으로 감탄사를 터뜨리며 그 자리에 큰 대자로 드러눕고 싶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역시 정말 딴 세상 같네요, 어머니. 오다가 더워서 예준이랑 싸울 뻔했어요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더위에 지친 몸을 소파에 털썩 맡기며 그토록 갈망했던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눈빛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부러움과 시기,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자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주연 배우들도 모두 자리에 앉았으니 곧 이 연극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한 집에서 저는 정성껏 준비한 살얼음 동동 뜬 동치미 막국수를 내어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허겁지겁 그야말로 그릇에 얼굴을 파묻다시피 하며 막국수를 먹어치웠습니다. 뜨거운 속이 시원한 국물로 진정되고 배가 부르고 등은 시원하니 자연스레 온몸이 나른하게 풀리는 모양이었어요. 민혁이는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한 자세로 리모컨을 찾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고 수진이 역시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모처럼의 평화로운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예준이만이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거실을 뛰어다니며 제게 놀아달라고 조르고 있었죠. 저는 바로 지금이 이 평화로운 풍경을 깨뜨릴 작전을 실행할 최적의 타이밍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시원한 수박을 커다란 쟁반에 담아내오며 더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얘들아, 너희 둘 다 주중에 일하느라 고생 많았으니 이제 좀 누워서 편히 쉬렴. TV를 보든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낮잠을 한숨 푹 자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예준이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내가 우리 강아지 데리고 집 앞에 새로 생긴 키즈 카페나 다녀올게. 거기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줘서 시원하고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제 제안은 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이자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민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요, 엄마? 그럼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희 진짜 딱 1시간만이라도 눈 좀 붙이면 안 될까요? 라며 반색했고 수진이 역시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저희야 좋지만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안도와 기쁨의 미소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벽한 휴식이 보장되는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럼 뭐가 안 괜찮아? 손주랑 노는 게 할미 일인데. 얼른들 쉬어. 예준아, 우리 할머니랑 재밌는데 놀러 갈까? 공룡 친구들 만나러 가자. 네, 좋아요. 공룡, 미끄럼틀 타러 가요. 예준이가 신나서 방방 뛰는 사이 저는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밀하고도 대담한 연기력이 필요한 그야말로 제 연기 인생의 정점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준이의 외출복을 챙겨오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거실 테이블 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TV 소리와 스마트폰, 그리고 다가올 꿀 같은 휴식에 대한 기대로 정신이 팔려 제 움직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다가가 수박을 먹으라며 쟁반을 그들 쪽으로 밀어주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제 다른 쪽 손이 훈련받은 스파이처럼 정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하얀색 리모컨을 가볍게 그러나 확실하게 집어들어 소파 위에 놓아두었던 제 핸드백 안으로 쏙 집어넣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배어나는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제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인자했습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쿵 뛰는 것 같았어요. 가방 안에서 플라스틱 리모컨이 다른 소지품과 부딪히며 내는 달칵하는 작은 소리가 제 귀에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이건 너무 심한 장난이 아닐까?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야. 마지막 순간 제 마음속에서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오숙자의 양심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내 제 뒷담화를 하며 킥킥킥 웃던 며느리의 잔인한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 민혁이를 어릴 때 가르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민혁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떼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짓말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란다. 그 기억은 제 뺨을 뜨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 복수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게서 존중을 훔쳤고 진실을 숨겼지. 이건 장난이 아니야. 역지사지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예준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좋아하는 공룡이 그려진 모자를 씌우고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며 저는 소파에 늘어져 이미 잠이 들락말락하는 아들 내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말 다녀올게. 너희들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고 있어. 한두어 시간이면 금방 올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들 내외는 잠결에도 손까지 흔들며 제게 마지막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잠기는 순간 저는 차가운 복도에 서서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쪽은 곧 뜨거운 지옥으로 변할 시원한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옥의 문을 닫고 유유히 현장을 떠나는 냉정한 집행관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저는 예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곧장 키즈카페로 향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알록달록한 놀이기구가 가득한 그곳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천국이었습니다. 예준이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거대한 정글짐을 원숭이처럼 오르내리고 무지개색 미끄럼틀을 수십 번씩 타고 편백나무 칩이 가득한 놀이 공간에서 포크레인 장난감을 가지고 한참을 놀았습니다.
저는 보호자용 테이블에 앉아 시원한 아이스 카페라테를 마시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그리고 아주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통쾌한 만족감과 함께 아주 미미한 죄책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집은 점점 더워지고 있겠지. 단잠에 빠졌던 녀석들, 슬슬 더위를 느끼고 어리둥절하며 리모컨을 찾고 있을까. 저는 잠시 고민하다 예준이가 가토록 먹고 싶어 하던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손주의 얼굴을 보니 제 죄책감은 다시 옅어지고 복수의 정당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손주에게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지만 너희는 내 손주에게서 시원한 바람 한 줄기를 빼앗았지. 그렇게 제 행동 하나하나에 명분을 더하며 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키즈카페의 다른 테이블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처럼 손주를 데리고 온 할머니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아이의 밥을 먹이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지쳐서 테이블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지난 몇 주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분노와 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야. 자식과 손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까지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 저는 더욱더 제 행동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키즈카페에서 이런 복잡한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저희 집에서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천국 같은 시원함 속에서 달콤한 낮잠을 즐겼을 아들내외.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에어컨의 냉기는 서서히 힘을 잃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6월의 집요하고 뜨거운 햇살이 집 안의 온도를 야금야금 올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끈적이는 피부 감촉에 잠에서 깬 그들은 자연스럽게 에어컨을 다시 켜기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리모컨을 찾았겠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소파 주변을 더듬고 다음에는 거실 테이블 위아래를 샅샅이 뒤지고 TV 선반과 부엌 식탁, 심지어는 쓰레기통까지. 하지만 리모컨은 그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부산스러워지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보, 리모컨 어디 갔어? 당신이 마지막으로 TV 채널 돌렸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어디 두셨겠지. 어머니 원래 물건 제자리에 잘 안 두시잖아. 어머니 탓하지 마. 당신이 칠칠치 못하게 잃어버린 거 아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그들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을 겁니다. 창문을 열자니 사우나 같은 뜨거운 바람만 들어오고 닫자니 집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압력소처럼 변해갔을 테죠. 그들이 바로 며칠 전까지 제가 매일 겪었던 그 뜨거운 고통과 무력감을 이제야 뼛속까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즈카페에서 2시간이 훌쩍 지났을 무렵 마침내 제 핸드백 속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목소리를 장착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혁아. 우리 아들. 잘 쉬었니? 왜? 무슨 일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땀과 짜증과 절망으로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어요?
진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집안을 다 뒤졌는데 없다고요. 지금 집이 너무 더워서 정말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수진이도 지금 거의 탈진 직전이에요. 아들의 다급하고 처절한 외침에 저는 제 안에 잠재된 연기혼을 남김없이 끌어모아 대답했습니다. 어머머, 리모컨? 리모컨이라니 글쎄다. 내가 아까 수박 내오면서 어디다 뒀나?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이놈의 정신이 하루가 다르게 깜빡깜빡해서 뭘 어디다 뒀는지 통 기억이 나야 말이지. 정말 미안해서 어쩌나. 엄마, 제발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제발요. 진짜 이러다 저희 둘 다 쓰러지겠어요. 저는 결정적인 한방, 이 복수극의 활용점정을 날리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날 수진이가 제게 했던 그 차갑고도 교훈적인 말투와 억양을 완벽하게 복사해서 제 입으로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예, 미녀가. 뭘 그렇게 어린애처럼 호들갑을 떠니. 그냥 창문 열고 시원하게 있으면 되지. 원래 6월은 다 그렇게 좀 더운 거란다. 그리고 내가 이제 애도 아니고 우리 예준이 아빤데 그 정도 더위는 꿋꿋하게 참을 줄도 알아야지. 안 그러니? 그래야 우리 예준이도 아빠 보고 배우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그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길고도 깊은 침묵은 그 어떤 비명이나 원망의 말보다도 더 명확하게 제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알려주는 장엄한 승전보였습니다.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유유히 남은 카페라테를 한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그날따라 커피가 유난히 달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약속했던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을 꽉 채워 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저와 예준이를 덮쳤습니다. 에어컨이 만들어낸 시원한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후의 햇살에 달궈진 집안은 찜통더위와 함께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질식할 듯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땀으로 옷이 축축하게 젖은 아들 내외가 마치 큰 죄를 짓고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얼굴을 마주치지 못했고 민혁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더위와 짜증을 넘어선 깊은 패배감과 민망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더워요. 목말라요. 물 주세요. 오직 예준이의 맑은 목소리만이 그 무거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예준이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 시원한 물을 한 컵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핸드백에서 모든 사건의 원흉이자 해결의 열쇠인 그 리모컨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 그들이 잘 보이는 곳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온 집안을 울리는 것처럼 크고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모두들 밥알을 새듯이 겨우 몇 술 뜨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질책이나 원망의 말보다 이 숨막히는 침묵이 그들에게는 더 큰 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그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마침내 봉합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예준이를 재우고 방에서 나오니 민혁이가 어두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다가와 덥석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 제가 엄마 입장이 되어서 몇 시간 지내보니까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 말을 무시하고 제 공간에서 저를 바보로 만드는데
정말 화가 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한테 내내 그렇게 해놓고도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일인지 전혀 몰랐어요. 아들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중간에서 제가 더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사과가 아니라 뜨거운 거실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며 뼛속까지 깨달은 진정한 반성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철이 드는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아침 저희 셋은 처음으로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같은 건 없다. 이제 늙어서 그런 거 바랄 나이도 지났어. 그저 내 손주가 땀띠 나고 끙끙 앓는데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할미 마음, 그리고 너희 집에 와서 힘들게 일해주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중, 딱 그거 하나 바랐을 뿐이야. 내가 큰 걸 바란 거니? 제 말에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은 눈으로 앉아있던 수진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어리석었어요. 대출금이다 뭐다 당장 제 앞에 닥친 돈 문제에만 눈이 멀어서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지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려던 건 절대 아니었는데 돌이켜보니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은 전부 어머님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짓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눈물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에 얼음처럼 단단하게 뭉쳐있던 응어리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가감없이 꺼내놓는 진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경제적인 불안감을, 저는 제 서운함과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족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28도 이상 올라가면 에어컨을 켠다. 단 설정 온도는 25도를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2시간 타이머를 맞춘다. 그 우스꽝스럽고도 치열했던 한여름의 리모컨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집안 온도는 약속했던 대로 28도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자 주방에서 나온 수진이가 제게 리모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더워요. 켜세요. 그 작은 변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의미로 커다란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네 집에서도 당당하게 에어컨을 켭니다. 물론 25도라는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말이죠. 가끔 수진이는 제가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말없이 다가와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타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 한 잔의 커피에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화해와 존중, 그리고 조금은 더 단단해진 가족의 정을 담아 나누곤 합니다. 저는 여전히 평일마다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는 식모 할머니가 아닙니다. 이 집의 어엿한 가족 구성원이자 예준이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며느리와도 가끔은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어른으로서 제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작은 리모컨 하나가 제게 가르쳐준 아주 뜨겁고도 시원한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